어머니, 나가주셔야겠어요. 뭐라고 하니? 날 쫓아낸단 말이니? 미안해요. 수진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내가 키워낸 집에서 이제 나가라니. 여의가 가족이 맞니?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고 벽식의 초침만 또각거리며 긴장이 폭발한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서울 성북동의 오래된 2층 단독주택에는 이른 새벽부터 고요한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72세 이정희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차려 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 늙어도 내 손맛이 남아있으니 다행이지.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찻잔을 들고 작은 뜰로 나갔습니다. 집 뒤편에 손바닥만 한 텃밭이 있어서 상추며 깻잎, 고추 같은 것들을 직접 기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희의 텃밭은 비록 작았지만 정성스럽게 가꿔진 작은 보물창고 같았습니다. 봄에는 쑥갓과 시금치를, 여름에는 오이와 호박을, 가을에는 무와 배추를 심어서 1년 내내 싱싱한 채소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정희의 텃밭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오래 기른 고추는 유독 맛이 좋아서 김치를 담글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나눠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정희는 물뿌리개에 물을 담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거라. 식물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정희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말 상대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생긴 버릇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식물들이 정말 잘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8시가 되면 정희는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성북동 재래시장은 정희가 40년 넘게 다닌 곳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동네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사를 간 적이 없으니까요. 시장 상인들도 정희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정희 언니, 오늘은 좀 일찍 나왔네요. 채소가게 사장 김순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자야. 추석 준비 때문에 일찍 나왔어. 배추 좀 골라줘.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순자는 정희보다 10살 어렸지만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서로를 언니 동생하며 지냈습니다. 이 배추 어때요? 속이 꽉 찼고 벌레 먹은 것도 없어요. 김순자가 싱싱한 배추를 골라주며 말했습니다. 좋네. 이걸로 할게. 정희는 배추의 무게를 재어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신선하고 맛도 좋았습니다. 고깃집에서는 차례용 고기를 샀습니다. 사장님, 차례용으로 쓸 건데 좋은 부위로 주세요. 아, 어머니, 이거 어때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라 신선해요. 고깃집 사장이 정성스럽게 고기를 포장해줬습니다. 정희는 고기의 색깔과 기름기를 꼼꼼히 살펴본 뒤 만족스럽게 결제했습니다. 생선가게에서는 조기와 갈치를 샀습니다. 이 조기들 살이 통통하니 좋네요. 맞아요. 서해에서 막 들어온 거예요. 회 떠먹어도 될 정도로 싱싱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조기 한 마리씩 들어보며 가장 싱싱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45세인 아들 민호와 43세인 며느리 박수진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비춰줬습니다. 민호는 대기업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어서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았고 수진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 두 아이의 학원 스케줄과 교육 관리로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가정 같았지만 정희는 수진의 미묘한 말투와 시선에서 종종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특히 정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거나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수진의 표정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수진이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시장에서 이런 걸 사세요? 수진이 정희가 사온 무말랭이와 건나물을 보며 반쯤 핀잔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농산물은 시장게 제일 맛있단다. 옛날엔 다 이렇게 먹고 살았지. 정희가 설명했지만 수진은 요즘엔 마트에서 다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대화를 애써 무심히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엄마 방식도 나름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중간에서 말을 맞춰주려 했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속 깊이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생활 방식을 그렇게 대놓고 비판하는 것이 곱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추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양념해서 재워두었습니다.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마음은 언제나 설레었지만 한편으로는 수진의 차가운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뭐. 정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찬거리를 정리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은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참고 이해하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두니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고 내일 있을 명절 준비를 마저 끝냈습니다. 추석 전날 저녁 정희는 차례 음식 준비를 모두 마치고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나물들은 색깔별로 예쁘게 묻혀져 있었고 저는 바삭하게 부쳐서 접시에 가지런히 담아두었습니다. 고기는 양념에 재워서 냉장고에 넣어두었고 과일들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두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만 오면 되겠네. 정희는 만족스럽게 중얼거리며 마지막으로 거실 청소를 마쳤습니다. 민호와 수진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4명이 오면 집안이 북적거릴 것입니다. 비록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명절만큼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자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딘지 굳어 있었습니다. 어서 와. 민호는 어디 있니? 정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주차하고 올 거예요. 아이들은 친정에 먼저 보냈어요. 수진의 대답에 정희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아이들과 함께 오는 것이 당연했는데 오늘은 왜 따로 보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 애들 얼굴 좀 보고 싶었는데. 잠시 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배고프지? 금방 차려줄게. 정희는 기쁜 마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지만 수진이 어머니, 잠깐만요.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미리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지 단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을 이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집을 팔아서 저희에게 물려주시고 어머니는 작은 원룸이라도 알아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이제는 어머니께서도 혼자 지내실 준비를 하실 때가 아닌가 해서요.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엄마, 수진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매달 생활비를 드리긴 하지만 솔직히 명절마다 이렇게 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만만치 않거든요.
작은 옥탑방이라도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정희는 충격에 숨이 막혔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방해가 된다는 거냐?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정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넓은 집은 필요도 없으실 테고 저희도 많이 쪼들리거든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민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수진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경제 사정이 쉽지 않아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희의 마음에 깊은 금이 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었다는 말이구나. 정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서늘했습니다. 40년 넘게 이 집에서 너를 키우고 손자 손녀들 봐주고 명절 때마다 음식 해주고 그게 다 짐이었다는 거지. 수진이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하고 말하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다. 알겠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례상 음식들이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음식들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 모두 헛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좋다. 내가 나가면 되는 거지.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정희는 됐다. 이제 너희들 뜻대로 하거라. 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안방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나가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밖에서는 민호와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뻔했습니다. 아마 어떤 집을 알아볼 것인지, 이사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함께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밤이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정희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한 명절 음식들만이 부엌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를 낳아 기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열이 날 때 간병하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던 날들이 모두 헛된 일이었을까요? 새벽 4시가 되자 정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옷장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모은 것들이 참 많았지만 정작 꼭 필요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희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오랜 세월 동안 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안에 들어있는 서류들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걸 꺼낼 날이 올 줄이야. 아버지, 이제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20년 전에 돌아가신 부친이 남긴 강남타워 소유권 등기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부친의 유언에 따라 정희에게만 물려받은 재산이었지만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친은 젊은 시절 강남 개발 초기에 작은 건물을 하나 샀었습니다. 당시에는 논밭뿐이던 땅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강남의 중심가가 되었고 그 건물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랐습니다. 부친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건물은 정희에게만 물려준다. 절대 아들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희는 그 당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민호는 물론이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친이 왜 그런 당부를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희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끔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면 임대료나 관리비 관련 업무만 처리하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20년 동안 그 건물은 정희에게 꾸준한 임대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돈을 요란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살면서 대부분의 돈은 은행에 저축해 두었습니다. 가끔 민호에게 용돈을 주거나 손자 손녀 교육비를 보태주는 정도로만 사용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안녕, 우리 집 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새벽 지하철 첫 차는 한산했습니다. 정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구 역삼동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동안 제대로 가보지 못했던 그 건물을 직접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진짜 삶을 시작해야겠어. 역삼역에서 내려 걸어서 10분 정도 가니 큰 빌딩이 나타났습니다. 15층짜리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1층에는 유명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강남타워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은 정희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김 과장님. 10년 만이네요. 경비원 김 과장은 정희가 건물 소유주라는 것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정희가 가끔 건물 관리 관련 일로 왔을 때 항상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시다니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건물 구경 좀 하러 왔어요. 요즘 건물 상황은 어떤가요? 아, 네. 현재 공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모든 층이 임대되어 있고 임대료도 작년 대비 20% 정도 올랐습니다. 건물 가치도 많이 상승했어요. 김 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20년 전 부친이 남기신 건물이 이렇게 큰 가치를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친의 해안이 대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건물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 감정가가 150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강남 중심가라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의 대답에 정희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150억 원. 정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민호가 알고 있는 정희는 매달 연금과 적은 임대 수입으로 겨우 생활하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50억 원짜리 건물을 소유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최고층인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층에는 건물 소유주 전용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서울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성북동의 작은 집에서 보던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보이고 멀리 산들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제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정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정희가 강남타워에서 3일을 보낸 후 민호와 수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희가 화가 나서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며칠 있다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커졌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수진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72세 노인이 집을 나간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해봐요. 수진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데 계속 꺼져 있어. 민호가 답답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사무실에 도착하자 맞아 일부러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결국 민호는 회사를 일찍 나와서 정희를 찾아다녔습니다. 동네 경로당도 가보고 평소 정희가 다니던 시장 상인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정희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북동 파출소에도 실종 신고를 할까 고민했지만 아직 7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접수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작년에 정희가 길을 잃어버릴까 걱정되어 설치해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앱을 실행했고 놀랍게도 정희의 위치가 강남구 역삼동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강남? 어머니가 강남에 뭐 하러 가셨을까? 민호는 의아해했습니다. 정희가 강남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급하게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위치 추적 앱을 따라 찾아간 곳은 15층짜리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강남타워라고 쓰인 간판을 보며 민호는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큰 빌딩에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민호가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누구를 찾으시나요? 제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72세이신데 이 건물에 계신 것 같아서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경비원 김 과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혹시 성함이 이정희 어르신이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민호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15층에 계십니다. 그런데 김 과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가 건물 소유주라는 사실을 민호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층에 무슨 일로 계시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물 소유주의 사생활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아들이 찾아온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직접 올라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층 복도는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끝에 큰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민호는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공실을 리모델링하면 임대 수익이 현재보다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진행하세요. 이번에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회장이라고?
임대 수익이라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희는 큰 책상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정희는 차분한 표정으로 민호야, 이제 내 진짜 삶을 볼 준비가 됐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 앞에 있던 남자는 부동산 컨설턴트 박대리였습니다. 회장님, 이분이 아드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대리님,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만나죠. 정희가 말했습니다. 박대리가 나간 후 사무실에는 민호와 정희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건물 관리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건물 서류들이야.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지.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건물이 할아버지 거였어요? 그래. 2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나한테만 물려주셨어. 너희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 정희의 설명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들을 보니 매월 엄청난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감정평가서에는 1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머니가 이 건물 주인이세요? 그렇다. 150억 원짜리 건물을요? 그렇다고 했잖니. 민호는 어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소하게 살면서 매달 연금으로 겨우 생활한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실제로는 150억 원짜리 건물을 소유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유언이었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어. 너희들이 나를 진짜로 존중했다면 이런 것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니었을 테니까. 정희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 수진과 함께 어머니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150억 원짜리 건물을 가진 어머니에게 옥탑방이나 알아보라고 했던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모든 서류를 자세히 살펴본 후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년 동안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고 건물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자신들에게 주던 용돈이나 손자 손녀 교육비 지원이 이 수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놀라고 당황하고 결국에는 사과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때 사무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수진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 계셨네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왔니? 정희가 돌아보며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 책상 위에 각종 서류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전경까지.
모든 것이 평소 알고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민호가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 건물 주인이셨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래. 뭐라고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본 수진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 옥탑방이나 알아보라고 말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150억 원짜리 건물을 소유한 분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요. 어머니, 이렇게 큰 건물을 왜 우리에게 숨기셨어요? 수진이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었어. 너희가 정말 나를 존중했다면 굳이 숨길 이유도 없었겠지.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드린 생활비는 뭐였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부자인 줄 알았으면.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매달 드리던 생활비가 정희에게는 용돈 수준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준 돈으로 생활한 적이 없다. 다 따로 저축해뒀어. 언젠가 너희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될까 해서.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 건물은 나중에 민호가 상속받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가 수진아 하고 말렸지만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큰 재산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우리 계획도 달라졌을 텐데요. 정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실망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상황에서 상속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니? 어머니,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큰 재산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저희도. 수진이 말하다가 정희의 차가운 시선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그 화려함과는 반대로 쓸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이 예상했던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수진아. 정희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다. 내가 아니라 내 재산이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민호가 변명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전에 너희가 한 말을 기억해라. 나더러 옥탑방이나 알아보라고 했잖니. 그때는 내가 가난한 줄 알았으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은 부자인 걸 알았으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어머니,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진짜 몰랐어요. 라고 변명했지만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 건물은 아버지의 유산이자 내 인생의 결정체다. 앞으로 내가 직접 운영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진짜 진심을 보여주기 전에는 상속 같은 건 생각하지 마라. 엄마. 민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나는 앞으로 여기서 살 거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욕심과 편견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눈물조차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를 안 주는 건 아니다. 하지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라.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어머니,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수진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기다린다는 표현부터 잘못됐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변해야 하는 거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자비가 없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수진이 150억이래. 150억.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수진아, 지금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말했지만 수진의 머릿속은 이미 그 큰 재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서운함과 고독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강남타워 15층 사무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이 공간이 이제는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희는 부친이 남겨주신 유언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이 건물은 정희에게만 물려준다. 절대 아들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당시에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야 부친의 깊은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남은 생은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건물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0년 동안 위임 관리를 맡겼던 관리소장 이 부장이 정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아드님이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가 직접 건물 운영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좋으시네요. 회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장은 정희에게 건물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임대율이 100%이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약간 낮은 편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임대료를 30%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대략 1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2년 안에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정희의 과감한 결정에 이 부장이 놀랐습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제 통장에서 바로 지출하세요. 한편 민호와 수진은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큰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려야지.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 말을 들어주실까요? 어머니 성격상 쉽지 않을 거야. 특히 내가 상속 이야기를 꺼낸 건 정말 실수였어. 민호의 말에 수진이 후회했습니다. 그때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요.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강남타워 15층으로 와라. 둘 다. 짧고 명료한 메시지였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오후 3시에 강남타워를 찾았습니다. 15층 사무실에 들어가니 정희가 여러 명의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 설계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여서 리모델링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리모델링하면 임대료를 현재보다 5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설계사가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세요. 정희의 당당한 모습을 본 민호와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경험 있는 사업가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간 후 정희가 민호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앉아라. 정희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큰일을 직접 하시다니.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이제 시작하는 거다. 정희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봐라. 민호와 수진이 서류를 살펴보니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죽으면 이 건물과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써놨다. 민호와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런 걸 쓰세요? 갑자기가 아니다. 며칠 전 너희가 나더러 나가라고 했을 때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 유언장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후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이냐? 정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진심입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난한 노인으로 알고 함부로 대했을 때는 괜찮았냐? 부자인 걸 알았으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엄마. 민호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정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진짜 마음을 바꿔야 한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남타워의 전경이 보이는 창가로 갔습니다. 20년 동안 이 건물이 나에게 준 수익으로 너희를 도와왔다. 민호 학자금, 결혼 자금, 집 마련 자금, 아이들 교육비까지 모든 게 이 건물에서 나온 거다. 민호와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모든 도움이 어머니의 숨겨진 재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짐으로 여겼다. 내가 가진 게 많건 적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나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정희는 다시 민호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가 진짜 변했다는 걸 보여주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 정희가 유언장을 작성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호와 수진은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러 번 강남타워를 찾았지만 정희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150억 원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어디 계시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여행 가셨어. 라고 둘러댔지만 아이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께 진짜 진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부장에게 찾아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민호야, 갑자기 왜? 승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부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민호는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퇴사 후 바로 강남타워로 갔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15층 사무실에서 건물 관리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어서 건물 곳곳에서 공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그만뒀습니다. 민호가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보던 손을 멈추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물 관리나 다른 일들을 함께 하고 싶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정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어머니가 20년 동안 이 건물을 관리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배우고 싶습니다. 며칠 후 강남타워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희가 주도하는 회의였습니다. 15층 회의실에는 정희, 민호, 수진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에는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아버지의 유산이자 내 인생의 결정체다. 앞으로 내가 직접 운영한다. 그리고 너희가 진심을 보여주기 전에는 상속도 없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잖니.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회사도 그만두고 나를 도우려 한다. 수진이는 어떻게 할 거니? 수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의 제 태도를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정희가 더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해내셨는지 제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을 알고 싶어요. 정희는 두 사람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좋다. 그럼 한 달 동안 지켜보겠다. 한 달 동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한 달 동안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볼 거다. 그 후에 다시 결정하겠다. 정희는 테이블 위에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유언장도 한 달 후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 너희가 정말 변했다면 말이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가치를 돈으로만 판단한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금 우는 게 진짜 후회 때문이냐, 아니면 재산 때문이냐? 정희의 직설적인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정말 후회해서 그래요.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못한 걸 후회해요. 민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72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쌓으신 지혜와 경험을 무시했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았어요. 정희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심 같기도 하고 아직 확신이 서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좋다. 한 달 동안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이 건물 관리를 함께 배우면서 내가 시키는 일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마음으로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다.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창밖의 강남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달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헤어져야 할지 말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오전 9시에 여기로 와라. 둘 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매일 오전 9시에 강남타워에 출근해서 정희와 함께 건물 관리 업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건물 운영의 노하우를 익혀갔습니다. 민호는 임대차 계약서 검토부터 시작해서 임차인들과의 관계 관리까지 배웠습니다. 수지는 건물 청소와 시설 관리 그리고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의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처럼 시어머니, 어머니라는 호칭 뒤에 숨어서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정의의 경험과 지혜에서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어머니, 이 계약서 조건을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떨까요? 민호가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여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정의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청소업체와 계약할 때 이런 조건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네 생각이 맞다. 역시 꼼꼼하게 잘 봤네. 정의가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일하면서 정의는 민호와 수진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단순히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고 집을 정리하면서 그동안의 무심함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시장 보시는 것도 우습게 봤는데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고르신 재료로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야 진짜 며느리 같네. 정의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낀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민호도 어머니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머니를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민호야,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정의의 말에 민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정의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남타워 임대 수익의 일부를 저소득층 노인 주거 지원 사업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자. 민호와 수지는 정의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희도 함께 참여하고 싶어요. 좋다. 그럼 우리 가족이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정의는 또한 건물 내에 노인 복지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나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자. 수진이 그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시설 운영을 도와드릴게요. 어르신들께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정의는 민호와 수진을 다시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에는 한 달 전에 작성했던 유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너희의 변화를 지켜봤다. 정의가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민호와 수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정의는 유언장을 집어들더니 천천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겠네. 민호와 수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다시 말했습니다. 상속은 아직 이르다. 너희가 진짜로 변했는지 더 오래 지켜봐야겠어. 어머니. 민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정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상속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함께 살자. 진짜 가족으로 말이야. 정의의 말에 민호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상속은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냥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정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양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진짜 나답게 빛나는구나.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머니를 정말 잘 모실게요. 어머니께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 수진도 정희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이제 진짜 효부가 되겠어요.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변해줘서 정말 기뻐.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성북동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희가 40년 넘게 살았던 그 집으로 말입니다. 강남 타워도 좋지만 역시 집은 오랫동안 살던 곳이 편했습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예전에는 귀찮아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맛있겠네. 수진이가 해준 음식 먹으니 기분이 좋아.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작은 뜰에 나가 앉았습니다. 가을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정희가 키우던 텃밭에는 여전히 상추와 깻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정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친이 남겨주신 건물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진도 달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72세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